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내 아내의 여자친구. 내 아내는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청초하고 순수하며 기본적인 여자의 소양을 모두 갖춘 다소곳하고 아름다운 여자다. 현재 일주일에 한 번씩 프랑스 요리를 배우러 시청회관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다. 나는 38살로 그다지 큰 기업은 아니지만 나름 좋은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사이에는 5살 딸아이가 있다. 귀여운 아이다. 아내는 요리 솜씨가 좋아서 여느 음식점에도 꿀리지 않을 솜씨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왜 굳이 프랑스 요리를 배우러 다녀야 하는지는 조금 의문이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입을 호강시키는 일은 기분 나쁘지 않은 것이다. 레스토랑에 가면 몇십만 원씩 내고 먹어야 할 음식들이지만 내가 이렇게 배우면 단돈만 원에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라는 경제적인 이유인지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아내가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이 바로 저것이다. 물론 회사원인 나로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지만 딸아이도 좋아하고 아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바깥 바람을 쐬고 내 입도 호강하고 일석삼조라는 조금은 유치한 신조 사자성어에 빗대어도 좋을 상황이다. 내가 받을게요. 여보. 라고 말하며 주방에서 앞치마에 손을 닦으면서 황급하게 나오는 아내.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고 전화기가 바로 곁에 있었던 내가 받아도 좋을 텐데 아내는 설거지를 하다가 급하게 나와서 전화를 받았다. 네. 어라, 정말 너 미정이니? 우와, 이번에 귀국한 거야? 응, 와도 괜찮아. 그렇죠 여보. 약간 말끝을 흐리며 내 눈치를 살피는 아내에게 고개를 끄덕여줬다. 미정이라면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동창. 세계적인 평론가로 이름이 난 여자이다.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데 사업차 잠시 귀국을 했다는 것 같다. 평화로운 일요일 저녁에 초대해도 될 손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수락해버리고 말았다. 안녕, 오랜만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뭘 잘 지냈지? 너야말로 잘 지냈니? 제잘거리며 서로의 안부 인사를 묻는 여자들. 오랜만에 아내가 들뜬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새로웠다. 류미정, 세계적인 평론가답게 세련되고 이국적인 멋을 풍겼다. 늘씬한 키에 검은 생머리. 그리고 밀어올린 명품 선글라스. 순간 아내의 얼굴에 좋겠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간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아내는 기죽어 있었던 것이다. 내 표정까지 동달아 씁쓸해진 것을 내 아내는 보았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파출부가 필요한데 어디서 구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믿을 수도 없고. 아 하긴 그렇겠네. 혹시 예은이 내가 해줄 수는 없겠니? 보수는 줄 테니까. 뭐라고? 나는 순간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자신의 친구를 보고 보수를 줄 테니 자기 집에 와서 파출부 일을 하라는 건가? 그것보다 내가 더 경악한 것은 아내의 얼굴에 망설이는 빛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아내는 허락을 구하는 듯 나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렇게 해줘. 예은아. 너 아니면 믿을 사람 어디 있겠니? 여보, 그렇게 해도 될까요? 어차피 수요일은 시청 프로그램에도 가는 날인데.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의 마지막 자존심을 밟아버리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나의 이성이 내 안에서 소리 지르고 있었다. 정말 허락해줄 생각이냐고. 벌써 고개를 끄덕였기 때문에. 여자 둘은 서로 손을 맞잡고 집안일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슬슬 걱정이 된다. 아내가 미정이라는 여자의 집에서 일하게 된 이후로 수요일로 약속했던 날짜가 갑자기 늘어났다. 저녁이든 새벽이든 미정이라는 여자가 전화를 하면 아내는 열일 마다 않고 나가버리는 게 아닌가. 게다가 종종 비싼 원피스나 화장품 등을 집으로 가져오는 일이 잦아졌다. 미정이 자기의 옷장에서 꺼내준다나. 내가 거지야. 그런 걸 덥석덥석 받아오게.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런 것 하나 사다 주지 못하는 내 형편이 갑자기 질려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아내는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원피스들을 몸에 대보며 좋아할 뿐이었다. 아참, 여보 나 친정에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입원하셨대서 한번 갔다 올까 하고. 당신은 어때요? 아, 나는 야근인데. 그럼 제가 해람이만 데리고 다녀올게요. 아, 그런지. 딸아이만 데리고 친정에 간다는 아내. 딸떠름했지만 수락했다. 아내가 나가는 날은 마침 수요일이었다.
기회다. 나는 미정이라는 여자 집에 전화를 걸었다. 한참의 신호음이 간 이후에 그녀가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저 최은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미정 씨가 걱정된다고 전화를 해보라 하길래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몸이 좀 안 좋아요. 아, 그러면 과일이라도 사서 갈까요? 그래 주시겠어요? 그래,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부탁드려요. 그럼. 뭉청한 것. 저쪽에서 끊어지는 전화. 나는 과일을 사가지 않는다. 사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 어차피 그녀는 그 과일도 먹어보지 못한 채 세상을 뜰 테니까. 아, 상혁 씨 오셨어요. 문 열어드릴게요. 거침없이 열리는 현관.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잠옷만 입고 나온 여자는 내 손에 과일 바구니가 없는 것을 보고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나는 손을 뻗었다. 여자의 목은 가늘었다. 손쉽게 부러뜨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나는 장갑을 낀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졸랐다. 의아함에서 경악으로 눈동자가 커진 그녀의 얼굴은 추악했다.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지만 그건 완전 범죄에 어긋난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녀의 발악이 멎을 때까지 그녀의 목을 졸랐다. 마침내 여자가 힘을 뺐다. 내 소나기에서 덜렁거리는 여자의 몸은 밟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추하고 더러웠다. 내팽개치듯 내려놓고 내 흔적이 하나라도 남아있나 꼼꼼히 살펴보고는 나는 그 집을 도망치듯 나왔다. 떨리는 몸으로 집에 도착했다. 집에 어떻게 찾아왔는지 기억도 하나도 나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일단 샤워를 하기로 생각하고 와이셔츠의 단추를 풀었다. 그때였다. 내 한쪽 소매의 단추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것은 내 생일 선물로 아내가 특별 주문한 것으로 내 이니셜 H가 새겨져 있는 특이한 단추였다. 내가 그녀의 집에 떨어뜨리고 왔는지도 모른다. 나는 순간 하얗게 된 머리를 주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꼼꼼히 살펴보았을 때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냉철해지자 꼭 거기다 흘리고 왔을 거란 보장도 없다. 그래, 근무하다 어디선가 떨어졌겠지. 나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샤워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아까까지 입고 있었던 옷은 버리고 싶었지만 그러면 아내가 의심할까봐 그냥 잘 개켜서 옷장에 넣었을 뿐이다. 그리고 친정에서 돌아와 바로 그녀의 집에 들른 아내가 그녀의 시체를 보고 경찰서에 연락하고서는 집에 돌아와서 내 품에 안겨 올 때 나는 미정의 목을 졸랐던 손으로 내 아내의 등을 토닥였다. 완전 범죄였다. 나는 성공한 것이다. 저녁을 먹고 딸아이와 TV를 보고 있는데 딸아이가 안고 있는 고민형에 문득 눈길이 갔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두 번째로 겪는 공포를 맛보았다. 내 잃어버렸던 소매의 H단추가 딸아이 고민형의 한쪽 눈에 박혀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공황에 떨리는 눈길을 부엌 쪽으로 보냈을 때 그곳에는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는 아내가 있었다. 당신은 분명 완전 범죄라 생각했겠죠. 그러나 미정이는 한 손에 당신의 단추를 쥐고 있었어요. 제가 가장 먼저 발견하지 않았으면 지금쯤 당신은 철창에 갇혀 있겠죠. 라고 말하는 아내는 여유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아내의 얼굴에서 사신을 보았다. 여보, 혹시 날? 물론 아니에요. 저도 사실 이것저것 시키는 미정이가 꼴사나웠거든요. 다시 빛이 비친다. 역시 내 아내가 맞다. 대신 이혼해주세요. 저는 프랑스 요리 선생님과 사랑에 빠졌거든요. 미정이가 수요일마다 불러준 것도 그 선생님과 절 몰래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였어요. 물론 미정이에게 받아온 선물들은 그 선생님이 제게 준 선물들이었고요.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제가 자존심 없는 여자라 생각하셨겠죠. 형수 없이 차가운 미소를 짓는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었다. 저건 사신이다. 저건 악마다. 저건 내 아내가 아니다. 싫으면 소송을 거세요. 저는 이 고민형을 당신을 살인범으로 고소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쓸 테니까요. 웃으며 아내는 어느샌가 그 고민형을 품에 안고 있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에 새 사랑도 찾고 꼴 보기 싫은 미정이도 더 이상 안 봐도 되니까요. 당신은 제 생에서 최고의 구조원이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 실제로 겪었던 에피소드. 1. 전 사실 귀신을 보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물론 그 범위가 커서 사는데 지장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어느 한 가지 일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때는 97년 제가 고2 때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더라고요. 어렸을 적부터 저희 할머니는 저밖에 모르고 살았다고 할 만큼 제가 원하는 거 뭐든지 들어주시고 제가 아버지한테 혼날 때가 있으면 할머니가 반대로 아버지를 혼내키고 우리 막둥이한테 털끝 하나 건드리는 나. 넌 머리털 다 뽑힐 거야. 라며 제 든든한 방패 같던 분이셨죠. 당신이 94년 팔순잔치가 끝나고 얼마 후 암 판정 받으시고 더 이상 삶에 미련 없다며 막내 아들 손주 큰 거 보면 됐지. 이제 더 살아서 뭐 좋을 게 있다고. 라며 말끝을 흐리셨던 할머니. 그런 할머니에게 노인정에서 몸에 좋은 약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독국물을 70만원에 팔았던 약장 속의 새끼 덕에 그나마 웃는 얼굴도 이제는 못 보고 하루 종일 병원에서 아구야, 나 죽는다. 나 좀 안 아프게 해줘. 할머니는 이 말만 반복하셨어요. 사실 할머니는 더 저희와 계시고 싶으셔서 정말 좋은 약인 줄로만 알고 가족 누구에게도 말씀 안 하시고 몰래 약을 드셨더라고요. 그런 할머니셨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진학 후 학교가 기숙사 학교여서 주말에만 집에 갈 수 있었고 97년 초에는 암말기 확정을 받고 이제 2, 3개월 남았다고 하셔서 큰아버지 댁으로 할머니 모셔와서 집안에서 돌봤는데요. 고등학교 생활을 너무 즐겁게 한지라 어느새 전 할머니 아픈 것도 있고 심지어는 방학 때도 학교 친구들과 어울려 그 친구네 집에서 생활을 했었었죠. 그러던 중 봄방학 때 집에 가는 길에 마침 어머니 삐삐 음성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아들, 할머니 우리와 얼마 같이 못하실 것 같으니 큰아버지 댁에 들렸다 오렴. 전 이때 아직도 썩을 생각을 했던 걸 잊지 못합니다. 아 집에 짐 챙겨서 다시 놀러 가야 하는데 귀찮아 죽겠네. 전 분명 이리 생각했었죠. 그래도 큰아버지 댁으로 전 갔고 여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큰 집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맨 안 작은 방에서 우리 강아지 왔다. 니들 나가서 우리 강아지 데리고 와. 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셨답니다. 전 분명 들어서기 전 현관에서 문을 열고 아무하고도 인사를 나누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안쪽 작은 방에 꽤만 앙상하게 남은 채 누워 계시고 절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아무튼 그 소리에 큰엄마가 절 발견하시고 더 놀라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더니 제가 방에 가기 전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 강아지 고기 꼭 좀 줘. 강아지 좋아하는 갈비도 줘. 다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모든 배설물을 기저귀에 큰어머니가 다 치우고 누워서 얼굴에 수건으로 세수하시던 분이신데 일어나셔서 절 반기시니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장롱에서 주섬주섬 하시더니 종이 뭉텅이를 제 손에 쥐어주시는 겁니다. 전 돈인 걸 직감하고 할머니 전 됐어요. 돈 필요 없으니까 할머니 좋아하는 양갱이 사드세요. 제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정말 돌아가시기 전 분이 맞을까요? 제 힘으로 뿌리치지 못할 정도로 꽉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그 돈을 받았죠. 그 돈은 1,000원짜리 지폐 9장이었습니다. 그 돈을 제가 받는 걸 보시고는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시 앞말기에 아무 힘도 없는 노인이 되신 거죠. 암튼 그렇게 한번 모두가 놀라고 저 역시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주말에는 꼭 큰 집에 와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죠. 그리고 2주가 흐른 토요일 집에 왔는데 탁자에 어머니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할머니 고비니까 쪽지 보면 바로 큰 집으로 와. 그 메모를 보고 전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집 앞을 나가려는 순간 정말 갑자기 미친 듯이 머리가 아파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쿵 쓰러짐과 동시에 울리는 집 전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전 기어서 전화기를 받고 여보세요? 으악 아파. 뭐야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빠. 나 머리 아파 죽겠어. 갑자기 머리 아파 죽을 것 같아. 알았어 사람 보낼 참고 있어. 전화 끊고 1분도 안 돼서 옆집 아주머니가 들어오시고 저를 보고 병원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두통을 사라졌고 병원에서 큰 집에 전화를 했죠. 여보세요? 아빠가 봤네. 너 머리는 괜찮니? 괜찮아. 지금 그리 갈게. 아들. 아니 오지 마라. 아까 아빠가 전화했을 때 할머니 돌아가셨단다. 아마 할머니가 가시는 길 흉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서 널 오지 못하게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오지 말고 집에 가서 빨리 자 알았지? 알았어.
그렇게 전 집으로 돌아왔고 한참을 울다가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기숙사로 가기 위해 집에서 샤워하고 있는데 딱 머리 샴푸로 감던 찰나에 무슨 소리야? 살짝 샴푸를 비비고 소리 나는 곳을 봤죠. 검은색 두 개의 구형 물체 안에 흰 물체가 검인 검으로 된 형체가 보여서 깜짝 놀라 물로 눈을 비비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없더군요. 전 혼자 생각으로 어휴 뭔 쓸데없는 생각을 한 거야. 그렇게 샤워를 하고 제 방에 들어온 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방의 창문이 방충망까지 활짝 열려있던 것이었습니다. 제 방 창문은 모기장 때문에 나사를 다 조여놔서 절대 모기장까지 열 수도 없고 고등학교 때부터 흡연을 해서 샤워하기 전에 제가 창문만 열고 담배를 폈거든요. 그리고 바로 아버지께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마 마지막으로 내가 제일 보고 싶으셨나 보다. 그래서 오셔서 너 보고 간 것 같단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 가끔 귀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도 닦는 사람들, 가끔 외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오시는 분들, 아니면 용하게 점 좀 보시는 분들이 저 보면 항상 놀랍니다. 이제는 그럴 때마다 제가 먼저 말합니다. 왜요? 제 뒤에 혼이 저 따라다닌다고요? 저도 압니다. 예. 때는 2006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친형과 저는 둘이서 아파트에 집을 얻었습니다. 그 집 구조는 화장실 딸린 큰 방, 중간 방, 작은 방 이렇게 세 곳이었고 형방은 중간 방, 저는 헤비스모커라 세탁실 쪽과 연결되어 있는 작은 방에 지냈습니다. 큰 방은 사실 저희 둘이 잘 놀아서 침대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손님방이 되었죠. 그리고 형은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재활을 할 때였었어요. 전 가끔 주기가 찾아오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극심하게 귀신을 보게 된다든지 혹은 심한 가위에 눌리기도 해서 그때마다 항상 문을 열고 잤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제가 앓는 소리를 하면 가끔 형이 마루에서 TV 볼 때는 깨워줬거든요. 그런 어느 날 토요일 저녁 때 친구 2명이 지방에서 놀러 온다고 해서 큰 방을 치웠죠. 그러다가 가부잡기 졸리기 시작해서 아무 생각 없이 큰 방 침대에 눕고 핸드폰은 침대 위에 두고 잤네요. 그리고 어김없이 찾아온 가위 눌림. 저는 잠결에 짜증이 심하게 나서 몸을 이리저리 비틀다가 제 몸을 누르는 그 귀신을 잡았어요. 그리고 전사력을 다해서 반대로 귀신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충 저는 아우 시발잠 좀 자자. 내가 널 죽여야 자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귀신이 힘이 세네. 그럼 난 더 세게 나와야겠다. 이렇게 말하며 웃으면서 사라지고 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귀신이 절 빤히 쳐다보고 있네요. 생김새는 사람 모양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검은 연기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날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시 절 눕히고 조이기 시작합니다. 전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난 것도 꿈이었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엔 힘은커녕 숨이 막혀옵니다. 이번에도 이리저리 몸을 비틀며 아우 빨리 풀어야 하는데 샹. 그러자 왜 난 재밌는데 이렇게 들려오네요. 그 순간 몸을 비틀면서 다시 깼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고 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그 귀신이 다시 뻔히 절 쳐다보고 있네요. 이 자체도 꿈이었던 거더라고요. 그러기를 6번 정도 반복했을 때 조그맣게 귀에 속삭입니다. 넌 절대 못 깰 거야. 순간 정말 쫄았습니다. 정말 리얼한 속메스꺼림과 몸에 힘이 풀려서 방류하는 느낌도 들었으니까요. 그때 밖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지금 꿈과 현실 딱 중간선이구나. 밖으로 나가면 형이 TV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결될 거야. 그리고 순간적으로 왜 그랬는지 몰라도 침대 위에 있는 핸드폰을 죽을 힘을 다해서 잡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등바등 일어나서 핸드폰 녹화 버튼을 위로 들고 절 찍으면서 마루로 갔어요. 한 발 한 발 나가서 형을 본 순간 말은 안 나오고 형 쪽으로 핸드폰을 집어던졌어요. 그리고 눈을 떴어요. 전 큰방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고 온몸 땀에 다 젖을 정도로 설명 안 될 만큼의 엄청난 땀을 흘리고 있었고 시간을 보려고 침대 위 핸드폰을 봐야 하는데 핸드폰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루로 나간 순간 전 경직됐습니다. 형은 없고
TV는 켜져 있고 그 꿈에서 들었던 그 TV 소리 그대로 나오고 있고 제가 던졌던 핸드폰은 꿈에서 형 쪽으로 던진 곳에 놓여 있네요. 분명 저는 무한도전을 봐야 하는데 하면서 잤는데요. 그 약 2시간 이상 꾸었던 꿈은 고작 20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놓인 핸드폰을 들고 녹화한 걸 보려고 했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바로 형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집에 있지 않았었냐고 물어보니까 형은 여자친구랑 강원도 놀러 간 상태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친구들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술 마시면서 이 얘기를 안주 삼아 하던 중 한 친구가 저에게 야 너네 집 기독교 집안 아니냐? 왜? 근데 침대에 이 달마 액자는 뭐냐? 침대 벽 쪽으로 붙인 곳에 달마 액자가 있더라고요. 그날 전 바로 사촌 형한테 전화했습니다. 이 액자 뭐냐고 묻자 그냥 형은 제게 아 그거 그쪽에 있었구나. 야 우리 아버지 댁에 갖다 드려라.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에 채팅에서 만났던 그녀. 중학교 때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방황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PC방이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한창 채팅이라는 게 유행했을 때입니다. 지금처럼 채팅이 저질스럽지 않았던 때였죠. 그 당시 중학교 친구들이랑 채팅으로 여자애들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전 부끄러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었죠. 진짜로 그 당시 중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채팅을 하다 우연히 한 여자애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만났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친구가 그 여자애 때문에 자살하기 직전까지 갔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그 여자애를 너무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친구는 그 여자애를 미친 듯이 무서워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만 해도 여자애가 긴 생머리에 눈도 크고 얼굴도 작고 해서 친구는 그 여자애가 마음에 들었었나 봅니다. 사귄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사귄다고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서로 알콩달콩 연애 비슷한 걸 했었습니다. 그때는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예의상 부러워해줬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만인의 연인이라는 망상 속에 살던 전형적인 남자라 다른 친구들 따라서 다른 여자애들을 만나러 나간 겁니다. 그리고 친구 삐삐에 남겨진 다른 여자의 음성을 제 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후 둘은 심하게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라 뭐라고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양이 마지막에 돌아서면서 친구한테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부터 시작됐습니다. 2달 정도 후 비가 오는 날 친구는 학교 끝나고 저희들과도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친구 아파트까지 가는 길이 조금 한적해서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는데 그날따라 하얀 우의를 입은 여자가 자신의 뒤를 따라왔었답니다. 한참을 걸어 자신의 아파트 정문까지 왔는데도 그 여자애가 따라오길래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듯이 혹시 나를 사모하는 소녀들 중에 한 명인가 라는 생각에 그 여자애들 힐끗 돌아봤는데 얼굴을 잘 보이지 않지만 아직 가을인데도 겨울인 것처럼 껴입은 옷에 마치 불로 태운 듯한 곱슬거리는 머릿결 때문에 친구는 자신을 사모하는 소녀는 아닐 거라는 확고한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아파트 입구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약간 무서운 마음에 힐끗 뒤를 돌아봤는데 다행히 하얀 우에 입은 여자는 안 보여서 안심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친구 눈에 그 하얀 우에 입은 여자가 입구에서 걸어 들어오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 손에 과도라고 하기에는 크고 구억칼이라고 하기엔 작은 칼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친구는 순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선 미친 듯이 닫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시작하자 여자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고 그 얼굴이 보였는데 바로 제 양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6층에 살던 그 친구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층인 8층을 눌렀습니다. 왜냐하면 제 양하고 자기 집 근처까지만 와봤어서 제 양이 정확한 친구 주소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8층에 도착해서 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문이 열리기 전 친구는 제 양이 문 앞에 없기를 간절하게 빌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제 양은 보이질 않았고 친구는 안심하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밑에 층에서 사람이 올라오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길래 순간 깜짝 놀란 친구는 자기도 모르게 7층에 숨어버렸고
6층에서 희미하게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분명 신발 소리는 아니지만 희미하게 발소리가 들려 친구는 살짝 계단을 봤는데 그 하얀 위에 입은 제이양이 한 손에는 신발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맨발로 계단을 살금살금 올라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제이양이 올라가고 한참 후 발소리 안 나게 자신도 신발을 벗고 안 움직이는 다리를 죽을 힘들 다해 이끌고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날은 친구 외할머니 건강이 나빠지셔서 친구 부모님이 외할머니 댁으로 내려가신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우리는 그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색하면서 그 친구가 말하자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혹시나 해서 우리가 그 친구한테 제이양한테 몹쓸 짓 한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제이양 손가락 하나 건들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목보도 한번 못했었는데 자기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해했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너무 어렸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다시 찾아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는데 그날 제이양은 다시 그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은 다행히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집에 가는 중간중간 혹시나 제이양이 자가를 따라오고 있지는 않을까 뒤를 힐끗힐끗 바라보며 걸었지만 다행히 제이양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파트 입구까지 들어왔지만 제이양의 모습은 역시 보이질 않았고 안심한 친구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 있나 확인했는데 확인한 순간 친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답니다. 왜냐하면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엘리베이터가 어제 친구가 내렸던 8층에 멈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는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동안 제이양이 8층에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고민했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친구는 혹시나 제이양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을지도 몰라서 잔뜩 긴장했지만 다행히 빈 엘리베이터였고 친구는 엘리베이터에 타서 8층을 누르고 문이 닫히기 전 다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신발을 벗고 계단으로 걸어 올라갔답니다. 친구는 계단으로 올라가면서도 중간중간 엘리베이터 층수를 확인했고 8층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친구는 만약 8층에 있다면 제이양이 속아서 열받아 했을 생각을 하자 그 상황에 웃음이 나왔답니다. 엘리베이터가 8층에 도착했을 당시 친구는 4층까지 올라가 있었고 4층에 숨어서 열받았을 제이양을 고소해하며 숨죽여 웃다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 계단으로 나가려는 순간 불에 탄 듯 곱슬거리는 머릿결에 여자 뒷모습이 보였답니다. 바로 제이양. 진짜 제이양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는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고 있는 제이양의 뒷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조금만 빨리 계단으로 나왔어도 제이양하고 마주칠 뻔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이양이 진짜 발자국 소리 전혀 안 나게 여전히 한 손엔 칼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이양이 내려간 걸 확인한 후 친구는 집으로 들어가 꼼꼼히 문단속을 하고 전 여자친구가 칼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답니다. 한 30분 정도 후에 경찰 2명이 찾아왔답니다. 친구도 제이양의 집이 어딘지는 모르기 때문에 경찰들은 제이양의 인상착의랑 제이양이 다니는 학교를 물어보고 가버렸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친구가 경찰한테 알려준 제이양이 다닌다던 엑소 여중에는 제이양 이름의 학생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경찰에 신고도 했고 저녁에 부모님도 오신다고 해서 약간은 안심하고 학교 후 집으로 향하던 친구는 아파트에 도착하자 혹시 하는 마음에 관리실에 가서 평소 알던 관리실 아저씨한테 혹시 머리 곱슬곱슬하고 눈 동그란 여자애 못 보셨냐고 물어보니 그 관리실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이 한 달 전에 이 아파트 이사 왔다고 제이양이 떡을 가져다 준 적이 있다고 가을철이라 이사가 많았기 때문에 이사 온 집 중에 한 집이겠거니 생각하셨는데 그 후로 며칠마다 음식 같은 거 가지고 관리실을 찾아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관리실 아저씨는 제이양이랑 친해졌다고 했답니다. 며칠 전에는 제이양이랑 관리실 아저씨랑 수다 떨고 있는데 멀리서 친구가 지나가자 제이양이 아저씨한테 저 친구 마음에 드는데 어디 사냐고 물어봤어. 관리실 아저씨는 제이양이 그냥 친구를 좋아하는 줄만 알고 친구가 60X호에 사는지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이양은 친구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아저씨한테 제이양에 대해 사실대로 말해주고 경찰에 신고도 했으니
제이 양을 보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후로 며칠 동안 제이 양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을비가 내리던 날 제이 양이 다시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경찰에 신고도 했고 관리실 아저씨한테도 말해놓고 부모님한테도 말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제이 양이 보이지 않아서 친구는 다신 자기 앞에 제이 양이 안 나타날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가을비라 약간은 싸늘한 날씨였는데 주말이라 부모님은 모임에 나가시고 친구 혼자 집을 보고 있었답니다. 부모님이 나가시고 1시간도 안 지나서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답니다. 친구는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라고 생각하며 무심결에 인터폰 화면을 봤는데 화면 속에서 제이 양이 친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주위에서 계속 지켜봤다는 듯이 부모님이 나가시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순간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화가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인터폰 수화기를 들어 그동안 쌓여있던 울분을 토해내며 제이 양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욕을 해도 화면 속 제이 양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마치 귀가 안 들리는 것처럼 여전히 노려보고 있었답니다. 지친 친구가 도대체 자기한테 왜 그러냐고 울듯이 말하자 제이 양은 딱 한마디 하고 계단으로 내려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제 더 이상은 없어 라고 말하고 제이 양이 화면에서 사라진 후에도 친구는 제이 양이 찾아왔다고 다시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못하고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답니다. 그 후로 다시 며칠간 제이 양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친구는 제이 양이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항상 주위를 살피며 사람들 없으면 엘리베이터는 타지도 못하고 집까지 항상 계단으로 그것도 발소리 안 나게 신발 벗고 걸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날 친구 집 아파트 라인이 엘리베이터 점검 때문에 옥상이 개방돼 고층 사는 사람들은 옆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을 통해 자기 집 라인으로 갈 수 있던 날이었습니다. 계속 계단을 걸어서 다니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날 엘리베이터 점검하는 건 신경도 안 썼습니다. 평소처럼 신발 벗고 계단을 올라가려던 친구는 문득 옆 라인 엘리베이터를 통해 옥상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옆 라인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는데 친구 집 라인 엘리베이터 점검 때문에 인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사람이 몇 명 있어서 친구는 안심하며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합니다. 중간에 내리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다행히 2명의 아주머니께서 친구랑 같이 옥상으로 가기 위해 꼭대기층인 15층까지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는 순간 친구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답니다. 제이 양이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친구가 거기로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친구는 긴장하면 아주머니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 제이 양은 친구 옆에 아주머니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만 노려보며 가만히 서 있다가 아주머니 분들께서 제이 양을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순간 친구는 제이 양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올라올 것만 같은 생각에 아주머니 분들 사이에 껴서 친구 집 라인으로 들어서서 계단으로 내려갔는데 아주머니들은 고층에 사셔서 중간에 다들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답니다. 아주머니 분들이 집으로 들어가시자 친구는 제이 양이 뒤쫓아올 것만 같은 불안한 마음에 손살같이 계단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고 11층, 10층, 9층, 8층, 그리고 7층에서 6층으로 내려가려는 도중 친구는 다리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6층 친구의 집 앞에서 제이 양이 친구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기 때문에입니다. 제이 양은 두 손을 뒷짐지고 있어서 친구는 제이 양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제이 양이 한 걸음 내딛자 친구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내려온 계단을 다시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쉬지도 않고 정신없이 옥상까지 올라간 친구는 자기 집 라인 쪽으로 내려가도 제이 양이 있을 것 같고 옆쪽 라인으로 내려가도 제이 양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생각에 어느 쪽으로든 내려가지 못했고 온몸이 땀으로 젖은 상태에서 옥상에서 불어오는 가을 바람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빨이 딱딱거릴 정도로 몸이 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곧 죽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고 제이 양 손에 죽느니 차라리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에
옥상 난간으로 다가갔답니다.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옥상 난간에 올라가려는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친구는 제이양인 줄 알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는데 발자국 소리의 주인공은 제이양이 아닌 관리실 아저씨였습니다. 관리실 아저씨는 친구한테 위험하니 난간에서 내려오라고 타이르며 친구가 자살하는 것을 막아두셨습니다. 친구는 관리실 아저씨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그렇게 아저씨와 함께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친구의 눈에 제이양이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마치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는 듯 아주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답니다. 순간 제이양을 보고 친구는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으나 곧 관리실 아저씨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마음 굳게 먹고 제이양에게 다가갔답니다. 3m 거리. 여전히 제이양은 한 손을 뒤로 숨기고 있었고 2m 남았을 때 갑자기 관리실 아저씨가 친구의 양팔을 꽉 잡았답니다. 놀란 친구는 아저씨를 돌아보았는데 아저씨의 굳은 표정을 보고 친구는 뭔가 잘 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제이양을 돌아보니 바로 코앞에 다가와 웃고 있었고 제이양 손에 언뜻 칼이 보이더랍니다. 순간 친구는 살기 위해 제이양을 그대로 발로 차버렸고 허벅지가 칼에 베인 듯 불에 데인 것처럼 화끈한 느낌이 들었지만 이 악물고 관리실 아저씨를 뒤통수로 찍어버린 다음 제이양을 옆을 지나 무작정 아래층을 향해 뛰어내려가기 시작했고 뒤에 이어 친구를 뛰어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친구는 자신의 집인 6층까지 달려내려갔으나 왠지 집 현관문 열다가 잡힐 것 같은 느낌에 그대로 1층까지 달려내려갔답니다. 1층에 도착해 아파트 입구에 나오는데 마침 장보고 들어오시는 부모님하고 마주친 것입니다. 친구 부모님은 허벅지에 피를 철철 흘리며 나오는 친구 모습에 놀랐고 친구는 부모님을 만나자 긴장이 풀렸던지 자기 허벅지에서 나오는 피를 보고 그대로 기절했답니다. 그날 제이양은 친구 아파트를 배회하다가 출동한 경찰한테 잡혔고 친구가 경찰서에서 듣게 된 얘기인데 제이양은 중학생이 아니라 18살이었고 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실 아저씨는 제이양하고 아무 상관없던 사람이었는데 한 달 전부터 제이양하고 동거를 했었고 친구가 제이양한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짓을 했다고 말하며 제이양이 관리실 아저씨를 꼬셨더랍니다. 제이양 지금은 뭐하나 모르겠습니다. 연락이 끊겨서 그 친구도 지금 뭐하나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 연극 영화과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TV 안 나오는 거 보면 때려치웠나 봅니다.